말씀하신 대로 보호무역이 예정돼 있잖아요. 현재 네. 상황에서는 또 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사실 현재 우리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협력하고 공조를 이루어야지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데 네.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네.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자국 우선주의를 하게 되니까 네네. 각자 도생이 돼 버리니까 네. 더 이제 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역불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이게 정말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한국의 성장, 그리고 대응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제조 기지들을 한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외국 기업들을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게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아세안이라든가 주요국들에게 수출 활로를 확대하는 노력들.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떤 지역을 특별히 막론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G20이라든가 그리고 UN 차원에서의 국제 공조는 선진국들이 신흥국을 도와주는 노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원조해주고 ODA 차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신흥국들에게 인프라 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출의 영역에서 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아세안을 이제 뭔가 우리 중국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네. 결국 이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오히려 쏟아부어야 되니까 네네. 지금 당장 돈 벌리는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경제가 돌파하고 뭔가 이 생존을 위해서 돌파하는 방법으로는 네. 좀 시간차가 너무 긴 거 아니냐. 단기적인 어떤 그 정책들이 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네.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그 대상국을 나열하면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5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 3위와 4위, 1위가 이제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인데 3위, 4위가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6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위, 7위, 8위,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로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많은 수출액이 그 나라들로 가고 있다는, 유럽으로 가기보다는 아세안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수출 대상국으로서도 지금 거기 못 사는 나라한테 벌면 얼마나 버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에 이제 구매력이 있는 상위 계층들은 완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바게닝 파워가 물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상위 20% 인구가 있기 때문에 많으니까. 인구도 많고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우리가 소위 수출하면 완제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물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수출도 중요합니다. 구매력이 있는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진출, 그리고 인프라 사업의 진출, 수도 사업이라든가 건설, 그리고 에너지 환경 인프라 같은 것들, 도로 인프라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에 자동차보다 자동차 부품 수출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6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1위지만.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산업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 석유화학 산업은 다시 말하면 원유를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거죠. 근데 석유 제품의 수출 대상국들이 신흥국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 인프라 개발 속도라든가 성장률의 레벨이 앞에 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 흐름을 보여드렸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5%면 신흥국 경제 성장률은 한 4에서 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제품 수출 말고도 다양한 그 경제 교류의 대상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도 물론 상당히 많은 공장들, 제조 기지들이 스마트하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막대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엔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뭐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뭐 실업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뭐 2천만 명 넘었었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 네. 한국도 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원래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던 상황에서 지금 네. 뭐 더 이 서비스 업종의 뭐 그 인력이 네. 실업난이 더 네. 심해지면서 네.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떠나서도 이제 갈수록 그 일자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네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고용과 경제를 연관을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가 표현을 하기를 고용 없는 경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도 아니지만 미진한 성장이지만 고용은 전혀 없는.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적으로 고용이 위축되어 가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제조업에서의 고용 충격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이번 3월 달에 나온 3월 달 지표입니다. 3월 고용 충격이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19만 5천 명. 올해 이 취업자 증감은 보통 플러스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데 19만 5천 명의 마이너스는 상당한 수준의 고용 충격이다. 근데 이게 3월 고용 동향이니까 4월 고용 동향이 5월 중순에 나오면 더 여실히 체감할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네, 왜냐하면 고용은 좀 더 후행적입니다. 선행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후행적인 지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고를 먼저 하지 않아요.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후행적인데 이제 시작되는 지표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연령대별로 그 취업자 증감을 볼 수 있는데 여기 60세 이상 취업자도 증가 속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60대를 제외하면 60대는 어쨌든 늘은 거예요. 네, 그 늘어난 속도가 둔화된 거고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정책적인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은행 줍기, 뭐 버스 정류사 관리, 공공근로라고 해서 예. 정부에서 막 돈 주면서 막 일을 만들잖아요. 사실은 이제 돈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증가세가 그래도 증가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나머지 연령대별로 보면 엄청나게 줄죠. 고용 충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이 경직적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일단 그 해고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예. 기업가들이 또 외국 기업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용이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 고용, 소위 말하는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직적이죠.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려면 해고를 시킬 이유를 찾기 위해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를 보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령대별 고용.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한 2,7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50대 이상 취업자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연령이 고연령화 돼서 60세라든가 정년퇴직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얼마 전부터 도래한 거예요. 정년퇴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시장 이탈, 기존 고용시장에서의 퇴직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탈하고 나서 신규 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용의 구조조정이 있는 것이지 이들을 퇴직시키고 이제 추가적인 채용을 안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여러 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경직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인구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 퇴직 시점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충격은 앞으로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도 줄는 것도 문제고 네. 또 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이제 문제잖아요. 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거는 뭐 젊은 세대가 적은데 그 젊은 세대들이 그 고령 사회를 받쳐야 되니까 뭐 그 경제적 네. 그 어떤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되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이를 먹게 되면은 돈을 쓰기가 무서워진다. 네.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의 이 고령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도 제가 대부분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잠깐 보시면 제가 팩트 체크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미 인구 절벽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인구 추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연 증감이 주는 겁니다. 외국인 유입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연 증감상으로는 줄어요. 그러니까 출산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국인 인구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구는 어쨌든 늘어요.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겁니다. 인구 언제 주느냐? 2031년에서 32년 사이에 준다. 이게 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현상, 인구에서 중요한 현상이 고령화죠. 고령화. 근데 아직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고령화 사회는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나라예요.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고령화 속도인데요.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장 짙은 색인데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뭐냐면 신규 출생자가 얼마 없고 고령자는 많아지니까 고령화율이 빨라지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대에 진입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만 65세 이상 인구 이게 7%를 찍을 때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지났습니다. 2018년에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착각, 아니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시는데 초고령 사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고령자가 20%를 초과할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유엔의 기준입니다. 그게 2026년에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직 초고령 사회까지는 안 왔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거대한 트렌드는 진전되는 거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면 변화에 투자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먼저 구축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그 고령이라고 얘기하기는 네. 60세를 네. 요새는 뭐 중년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전 같으면 네네. 60세면은 정말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뭐 팔팔하죠. 예, 예. 정말 정말 중년이라고 표현해도 뭐 무색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력이 있고 뭔가 소비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도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사실 선진국은 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다 진입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대책, 네. 뭐 효율적인 어떤 대책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외국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뭐 별로 효과적인 대책이 없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고 뭐 취미 생활 즐기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시니어를 우리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가 많아지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이라는 개념과는 다르죠. 그냥 육체적으로 나이만 만 65세 이상인 것 뿐이지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으로 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는 거 이게 여러 나라들에서 다 이미 목격이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만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위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면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일본, 독일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시니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했나를 보시면 좋을 텐데 그 대응했나를 보여드리려면 뭐 1시간 걸립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나만 재밌는 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밌어하는 게 그 독일의 카이저라는 그 마트 회사입니다. 그 마트 회사가 이게 그레이달러라는 그 시니어 계층들인데 이들이 많아지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미 마트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 상당한 비중이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더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을 만들자 해서 이 카이저의 그 카트의 모습입니다. 카트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의자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의자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장을 보다가 필요시에는 의자에 앉아서 쉬어가면서 장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돋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돋보기로 필요시에는 해당 그 제품을 이렇게 한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여기 그림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복도 자체의 넓이를 굉장히 넓게 해서 시니어들이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좋게 환경을 구축하는 거고 그 제품들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좀 낮게 있다거나 그 글자 이 안내판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되어 있다든가 이 소위 말하는 시니어 프렌들리한 그런 유통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그 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같은 유통 서비스더라도 이 시니어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을 마련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시니어들이 가장 많은 소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전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고령화율이 높은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같은 마트의 모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시니어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니어, 그러니까 노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정말 허리 구부러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지? 부축을 하거나 의지를 뭔가 지팡이든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전부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네, 일단 연약하고 네. 혼자 힘으로는 뭔가 하기를 힘들어하는. 네. 근데 우리가 시니어라고 생각하면 사실 60대, 네. 요새는 60 건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70대신 분들도 뭐 네, 팔팔하시지만 예. 60대는 뭐 진짜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층들이 60에 은퇴를 해버리면 네. 예, 정말 할 게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한 시니어라는 어떤 그 명목하에 생기는 일자리들은 네. 정말 그 저임금, 네. 단순 노동 네. 이런 게 많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정말 어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뭔가 이런 것들을 그 이전까지 어떤 경력과 커리어를 살리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러한 시도나 방법은 해본 적이 없나요? 정책적인 시도인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게 유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고령자도 여러 종류의 고령자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 대응이 소위 앞에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거,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지만, 이제 유럽형은 이제 아이 돌봄에 많이 투여가 됩니다. 이 고령자들이. 그래서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 컨셉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현업에 복귀하기 어려운 이제 노년층들이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적정한 수준만큼 하는 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일드 케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하여튼 그 단순히 그 우리가 노인에 대한 정책 혹은 관점들이 네.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하고 네. 그런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학계의 의견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노인의 정의 자체가 고령자의 정의가 만 65세 이상 인구를 가리키는데 만 65세 이상과 만 75세 이상은 또 구분되어야 되지 그렇죠. 않느냐 하는 그런 재정의에 대한 의견은 이미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정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재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노인 이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노인 빈곤율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좀 정확하실 텐데요. 이게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이게 높을수록 빈곤하다는 뜻이에요. 노인의 빈곤율.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2등보다 살짝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이게 노인 빈곤율이 되게 심각한 겁니다. OECD 평균이 11.4인데 그냥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또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 노인 이 빈곤율이라는 것을 연령대별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노인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는 빈곤율이 더 낮아요. OECD보다. 근데 노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순간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으면서 OECD보다 높아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소득절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OECD 주요국들하고 노인들의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또 가장 높습니다. 고용률은 가장 높아요. 노인 고용률. 그러니까 저임금 단순 노동에 그렇죠. 수여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용 정책이 단순한 노인 일자리 만드는 거 그거 말고 구조적인 그 대응책,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게 1단계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게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상 네. 부모는 젊은 모든 거를 다 희생을 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이 잘 되도록 지원한다. 그러면 자식은 커서 부모를 봉양한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암묵적인 우리의 문화였는데 네. 이게 이제 몇십 년 전까지는 이게 통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니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젊어서 네. 부터 일을 하면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그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실 우리도 사교육 문제도 있고 모든 걸 다 자식 뒷받침하거나 그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네.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근데 요즘 이제 50, 60대 이렇게 장년층들은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정확히 짚어주시는데 지금 노인 빈곤이라든가 고용 현상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인사이트로 가져갈 그 이슈가 그건 겁니다. 바로 노후 준비라는 노후 준비. 근데 기존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그 하루하루에 신경을 그렇지. 쓰면서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머니톡과 같은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노후 준비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현재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뭔가 노후 준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고요. 그냥 근로소득, 현존하는 근로소득에 의존만 하면 말 그대로 퇴직하는 순간 소득 절벽 현상으로 빈곤하게 될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이 아닌 돈을 벌게 만드는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거, 펀드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방식이든 나의 근로에 따른 소득 말고 그 외적인 소득을 이제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사회는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보통 예상이 되잖아요. 네. 뭐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자금이라도 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자본소득을 키워나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혹은 생활을 라이프 스타일을 잘 조정을 해서 그렇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네. 근데 아마 지금 이런 결과들, 노인빈곤이 최고라는 거,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거,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네. 지금의 그 40, 50대들은, 네. 60대는 잘 모르겠는데 40, 50대들은 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많이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네. 우리 부부가 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먼저다. 네. 너는 나중에 크면 자식들한테는 요거까지만 해줄 테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예. 이게 사실 합리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15 모니터과 같은 그런 이 플랫폼이나 이 채널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현재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에도 재산소득이라고 하는데 재산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